네, 안녕하십니까.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적 시간인데 실수는 진리에 내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일 진리의 장이 전부가 아니라면 만일 대타자가 구멍 뚫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질을 주체로 파악할 수 없다. 대타자가 결여가 없다면 대타자에게 이 구멍이 없다면 주체는 자기 자신을 실질을 통해서 주체로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체는 실질적 진리의 운동 안에 잡힌 부차적 계기, 부대 현상일 뿐일 것이다. 진리의 운동의 어떤 이 주변 잡기에 불과한 거예요. 주체는.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진리 운동 안에 부대 효과에 불과해요. 부대 현상에 불과해요. 대타자가 구멍 뚫리지 않았다고 인지한다면 주체는 바로 그것의 구성적 구멍으로서의 실질의 내적이다. 주체라는 건 대타자의 결여의 내적이에요. 대타자의 구멍의 내적이고 대타자의 텅 빔 안의 내적이에요. 주체는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텅 빔 불가능합니다. 주체라는 것. 그 불가능함 주의로 진리의 장이 만들어진다. 대타자도 마찬가지고 주체도 마찬가지. 법체계도 마찬가지고 규범도 마찬가지. 오직 구멍 없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이론에서는 없어요. 인간의 이론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론 자체를 구성하는 언어가 조각 언어예요. 조각 언어. 완전한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이든 정신분석이든 다 그 진리의 장은 다 이 구멍을 중심으로, 텅 빔을 중심으로, 결여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거죠. 왜 실수 환각은 진리의 내재적인가? 왜 진리는 오해에서 솟아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실질은 이미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텅 빔은 주체이기 때문이다. 상실은 주체이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죠. 실질적 진리는 주체적 환각들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과 일치한다. 이 결여, 결여로서의 진리, 텅 빔으로서의 진리. 그것은 주체적 환각들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과 일치한다. 주체적 환각이라는 건 자기가 결여가 없을 것이라는 환각. 그런 걸 통해서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과 일치한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고 싶지만 결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통합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지만 이게 주체적 환각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분열된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런 존재가 주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실수가 진리의 내재적인 이유는 메타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실수가 진리를 구성하고 실수가 진리의 내적이기 때문에 메타 언어가 없다. 메타 언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와 진리를 나눠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수는 배제되거나 통합되어야 되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실제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건 배제되거나 진리에 통합돼야 돼요. 메타 언어가 있다면. 근데 메타 언어가 없어요. 처음부터 실수를 고려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타적 입장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실수일 뿐이에요. 객관적 거리에서 실수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진정한 환각이다. 객관적 거리에서 이거 A는 실수네, B는 실패네,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고 전체적인 완벽성을 이루는데 얘들은 배제되거나 완벽하게 통합돼야겠네. 이러한 것은 환각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의 장소가 실수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자체가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결여를 통해, 텅 빔을 통해, 상실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죠.
헤겔에 의하면 진정한 악은 나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나쁘게 지각하는 시선이다. 대상에 대한 그 주체 관점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악이다 그거예요. 실수로 지각하는 대상을 나쁘게 지각하는 그 시선, 관점 그게 나쁠 뿐이다 이거죠. 진리의 내적인 실수라는 이 논리를 혁명적 과정에 접목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묘사를 보자. 혁명은 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하기 전에 너무 일찍 시기상조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대한 수정주의적 두려움에 대해 반대하는 그녀의 논증이다. 예. 시기가 무르익어야 돼요. 시기가 성숙해야 돼. 그래야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수정주의적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나 헤겔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하는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예. 권력 쟁취는 근본적이고 필연적으로 시기상조다. 로자 룩셈부르크나 헤겔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권력 쟁취의 시적절한 순간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식은 이 쟁취를 위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혁명하는 거예요. 이 혁명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냥 혁명하는 거예요. 대의만 확실하면 돼요. 우리가 만일 시적절한 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시적절한 순간은 오직 시기상조적 시도들을 통해서만 도래하기 때문이다. 시적절한 순간이 도래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혁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혁명의 실패를 통해서 시적절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혁명적 과정에서의 메타 언어의 불가능함이란 로자 룩셈부르크의 근본적 쟁점을 말해준다. 혁명적 주체는 시도 과정을 객관적 거리에서 이끌지 않는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 실패를 통해서 시적절한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로자 룩셈부르크의 태도는 수정주의 강박적 메타 언어에 직면한 히스테리 환자의 태도다. 히스테리 환자는 저지르지 그렇게 메타 언어적 관점에서 그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강박적 메타 언어적 관점에서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죠. 우리는 이 실수를 통해 올바른 행위에 도달하기 위해 시기상조적으로라도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간다. 우리는 비록 그 욕망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제 어떤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에 속아야 한다. 그래서 이 그 책 이름이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아닙니까? 히스테리 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욕망을 저질러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실질을 주체라고 파악하라. 메타 언어는 없다. 진리는 오해로부터 솟아난다. 이와 같은 명제들은 동일한 동기 위의 변이될 뿐이다. 비록 시기상조적으로 혁명적 시도들이 필요하다 해도 환각을 가지면 안 된다. 환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이 혁명적 시도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어떤 그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혁명적 시도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동하고 동시에 행위 자체를 하는 동안 그것의 객관적 의미, 실패할 운명, 객관적 의미를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객관적 시선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행위자들의 주체적 환각이 객관적 과정 자체에 속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건 운명적으로 이거는 실패할 거야 라고 고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메타적인 관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바로 그 행위자들의 주체적 환각이 객관적 과정, 실패의 과정 자체에 속하는 방식을 알지 못해서 오는 착각이에요. 그 시기상조적 시도들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패배 안에서 찾아야 돼. 실패 안에서 찾아야지 메타적 관점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각이다 이거죠.
가장 이 질 안 좋은 환각이란 얘기예요. 강박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주체적 태도, 메타적 태도, 또는 해겔처럼 말하자면 정치적 혁명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갱신될 때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비준된다. 왜 그래요? 정치적 혁명은 두 번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성공한다 이거죠. 왜? 그 첫 번째 실패는 두 번째 성공에 다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 시기상조적 혁명 시도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혁명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과정으로서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거죠. 결과로서는 실패했어도 과정으로서는 성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혁명의 진정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지도자를 죽이고 등극한 케자르가 더 이상 받침대가 없는 공화국을 그의 개인의 의지 안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실물이 공화국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죽은 줄을 모르는 아버지와 같다. 케자르에 반대한 공모자들이 케자르를 살해한 마지막 결과는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집이었다. 그렇게 진리는 여기서 노침 자체에 솟아난다. 케자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공화국을 자기 스스로 이 육체로서의 케자르가 자기 공화국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수예요. 그게 환각이에요. 그래서 이 케자르를 죽이는 공모자들이 케자르를 죽인 마지막 결과는 아우구스투스의 지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이 인물로서의 이름의 대체죠. 인물로서의 이름으로서의 인물의 이름으로서의 케자르는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칭호로서의 케자르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육체로서의 케자르가 아니라 칭호로서의 케자르가 되는 것이죠. 역사적 인물로서의 케자르의 살해는 그것의 마지막 결과로서의 케자리즘 또는 세자리즘의 수립을 유발했다. 다시 말하면 케자르라는 이름이 육체에서 상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육체에서 신체에서 상징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즉 인물 케자르는 칭호 케자르로 반복된다. 이 반복의 이유는 무엇인가? 아순이라는 사람은 해결적 반복의 이중 쟁점을 발전시켰어요. 즉 그 반복은 우연성에서 필연성으로의 이행,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이행과 동시에 무의식적 실체에서 의식으로의 이행, 그러니까 그 통제 불능의 실체에서 통제 가능한 실체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간략히 말해서 즉자에서 대자로의 이행을 말한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은 정의상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 이 실수는 정의상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 이 실수가 바로 성공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로서의 성공은 나중에 오지만 그러나 그 과정으로서의 실수는 결과로서의 성공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순의 말로 한번 봅시다. 케자르의 사례는 그것의 즉각적 목표를 놓치면서 역사가 그것에게 마키아벨리적으로 할당했던 기능을 완수했다. 과정으로서의 실수를 완성한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고유한 비진리를 고발하면서 역사의 진리를 전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으로서의 실수는 결과로서의 성공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혁명의 실패는 두 번째 혁명의 성공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민의 동정과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민의 동정과 이해, 참여가 있다는 것이죠. 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공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실수는 진리에 내재한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진정한 실수다 이거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진정한 실수다. 우리가
뭔가를 성공해낼 때 또는 뭔가를 이루어낼 때 메타적 관점이 아닌 부딪히는 관점이 있죠. 그 실수하는 관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세. 또 과정으로서의 실수가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로서의 성공의 내재적인 것이다. 내재적인 것. 결과로서의 성공 따로 있고 이놈의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 될 거, 배제시켜야 될 거, 이거 버려야 될 거 이런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실수가 결과로서의 성공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실수는 진리에 내재한다는 제목의 핵심입니다. 또 우리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